70세를 넘기신 분들은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겉보기엔 안심을 위한 안전한 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을 심각한 합병증으로 몰아넣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검사 5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벌어진 비극을 막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손주를 보러 올라온 83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생각해 대형센터에서 고급 패키지 검진을 예약했지요. 평소 어르신은 건강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계단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확인을 위해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두는 게 좋다는 권유에 동의하셨습니다. 시술 중 노화로 얇아지고 약해진 대장벽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고 인공호흡기와 각종 라인이 연결된 채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여행이 중증 환자 생활로 바뀐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조용히 벌어집니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오래 산다는 믿음 때문에요. 의학적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년의학센터는 12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끝에 매우 분명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습적 검사와 광범위한 진단이 주는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심각한 합병증, 장기 입원, 시술 후 기능 저하의 위험은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패키지를 채우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개인별로 엄격히 적응증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결론은 국제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미국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 USPSTF는 대장암 정기 선별검사는 75세 이후에는 중단할 것을 명시했고 76에서 85세 구간에서는 전신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면밀히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85세 이후에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냉정합니다. 70대의 몸은 40, 50대의 몸이 아닙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장벽은 얇아지며 생리적 예비력과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생명 유지의 필터인 신장 기능은 겉보기엔 말짱해도 대개 50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재 한 컵, 몇 시간의 금식, 조영제 주사 한 번, 몇 분간의 진정, 각각이 이미 지친 몸의 장기들에 큰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김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장 내시경만 놓고 봐도 국제종합검토들은 장천공 위험이 내시경 1만 건당 약 5에서 30건으로 보고하며 75세 이상과 용종절제 시에 뚜렷이 증가한다고 밝힙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수술, 감염, 호흡부전이 뒤따르고 중환자실, ICU, 입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79세 박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시경 전날 밤, 장시간 금식과 하재 복용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멍해졌죠. 다행히 아들이 바로 알아차려 화장실로 비틀거리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재 한 컵, 밤새 끼니 거르기 같은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70대에게는 잔이 넘치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됩니다. 내시경만이 아닙니다. 조영제를 쓰는 CT는 EGFR이 낮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뇨제, 진통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레드밀 운동부하 검사는 예비력이 떨어진 심장에서 부정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전신 PET-CT는 적지 않은 방사선량을 쏘이고 연쇄적인 위양성을 불러옵니다. 내시경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깊은 진정은 저혈압과 호흡 억제를 유발하고 시술 후 선망을 쉽게 일으킵니다. 집에 돌아와 한번 미끄러지는 일이 내퇴골경부 골절로 이어져 이후 1년 내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 많은 가족이 사전에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병원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도 현대 의학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올바른 지식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 무증상이거나 뚜렷한 적응증이 없을 때 70세 이상이 피해야 할 검사 5가지를 분별하도록 돕고 준비 과정과 약물이 왜 노년의 몸에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시키며 언제, 아니요, 라고 말해 더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신 권고, 검증된 수치, 그리고 삶에서 건진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검사 결정이 요행이 아니라 이익계약 대안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일까지 따져보는 사려 깊은 선택이 되도록요. 이 영상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불필요한 조영제 주사 한 번, 필요 없는 내시경 한 건, 진정 후 한 번이 낙상을 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켜낸 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왜 검사기계가 점점 의사를 밀어내고 있을까?
번쩍이는 건강검진센터의 문 뒤에는 지표와 가동률에 맞춰 움직이는 산업용 컨베이어가 있을 뿐 70대 이상 각 개인의 몸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진료실이 아니다. 그 안에서 예약은 10에서 15분 블록으로 촘촘히 잡혀있고 모든 절차는 패키지화되어 있으며 직원의 임무는 공정을 정해진 속도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맞춤형 상담은 사치가 된다. 들어서자마자 스탠다드, 프리미엄, VIP 등급표가 눈에 띈다. 등급이 높을수록 추가 검사가 줄줄이 붙는다. 조영제를 쓰는 CT, 안심을 위한 전신 PET CT, 운동부하 검사, 수면 내시경, 그리고 애초에 건강한 사람의 선별에는 쓰지 말아야 할 종양표지자 검사까지. 이름이 그럴듯할수록 효도심리에 기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권하기 쉽다. 하지만 70에서 80대의 몸은 혈관, 신장, 뇌, 회복력 모든 면에서 30에서 40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또렷이 설명해 듣는 경우는 드물다. 수익 구조를 보면 왜 기계가 주인공이 되는지 선명해진다. 한국에서는 외래 진찰료가 비교적 낮게 묶여있는 반면 검사, 특히 영상은 기기 가동률만 채우면 더 높은 수익을 낸다. 서울의 한 종합검진센터에서 일하는 익명의 간호사는 아침마다 전자 대시보드에 업무 지표가 뜬다고 했다. CT, MRI 가동률, 완료된 내시경 건수, 프리미엄 업그레이드율 같은 숫자들 말이다. 각 의사에게 결과 설명 시간은 아주 짧게 배정되고 예약 프로그램에는 권장검사 묶음이 기본 체크되어 있어 빼려면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진정 추가나 조영제 추가 체크박스가 기본값으로 남아있기만 해도 위험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띈다. 나이 차이에 따른 차이는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제대로 설명되는 일이 거의 없다. EGFR, 추정 사구체 여과율, 이 낮은 72세 당뇨 환자와 건강한 42세가 조영제를 맞을 때의 위험은 천양지차다. 한번 넘어졌던 78세 어르신에게 프로포폴로 짧게 진정하는 것은 중년과 다르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75세가 금식하고 장정결을 하는 것도 청년과 다르다. 하지만 빽빽한 일정과 글자 작은 1쪽짜리 동의서 속에서 70대 이상의 고유한 위험은 흔히 드문 부작용 한 줄로 뭉뚱그려진다. 결과적으로 기계는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지만 몸은 개인화 부족의 대가를 치른다. 기계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수치는 경고한다. OECD 헬스의 네이글랜스 2023에 따르면 한국의 CT, MRI 촬영 빈도는 OECD 최상위권이다. 사용이 많다고 건강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적응증이 엄격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는 무증상자에게 전신 PET CT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고 추징 위즐리 코리아는 선별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종양표지자 같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고 촉구한다. 그런데도 프리미엄 패키지에서는 PET CT와 표지자 묶음이 안심이라는 라벨을 달고 청구서를 키운다. 안심을 위한 검사와 과다진단의 경계는 머리카락처럼 얇다. 특히 센터의 KPI, 핵심 성과 지표, 가 1인당 부가 서비스 건수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또 다른 단면도 분명하다. 컨베이어 모델은 모든 공정을 빠르게 만들도록 강제한다. 일정을 맞추려면 내시경은 편하고 빠르게 수면으로 진행된다. 수면무호흡 위험이 있는 76세 할머니에게 비수면 내시경을 권하기 위해 10분을 더 들여 안심시키는 대신 말이다. 깨끗한 영상을 보장하려고 실제로는 비조형 초음파나 비조형 CT로 충분한 임상 질문에도 조영제를 쓰도록 기술자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한 노인의학 내과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루 일과 끝에 어르신들이 인쇄물로 반짝반짝한 결과 뭉치를 들고 들어오세요. 왜 검사 A를 B 대신 선택했는지 누가 설명해드렸나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대개 패키지에 들어있어서요죠. 공정이 기계 중심으로 최적화되면 이게 75세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은 금세 사라진다. 정교한 가격 앵커링도 작동한다. 80만원짜리 스탠다드 패키지는 180만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의 수십 개 항목 옆에 놓이면 왠지 부족해 보인다. 놓칠까 두려운 심리 때문에 가족들은 상위 패키지를 누른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항목이 70대 이상의 생존에 기여하지 않을 뿐더러 위험을 키운다. 운동부하 검사는 노인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위양성이 늘어난다. 조영 촬영은 EGFR이 낮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뇨제, NSAID,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는 사람에게 급성 신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면 내시경은 저혈압, 호흡 저하, 시술 후 혼돈, 선망을 유발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연령별 차이는 본래라면 의사가 자리에 앉아 이득 위험 대안을 천천히 비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라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 의사들이 무심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옳은 일을 하려 한다. 시스템이야말로 검사기계의 목소리를 임상적 목소리보다 크고 선명하게 만드는 견인력이다. 효율 지표가 기기 가동률로 측정되고 경영보고서가 패키지 업그레이드율을 묻지 고령 환자와의 공동의사결정 비율을 묻지 않을 때 왜곡은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변화의 물결은 시작됐다.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이 시술 전 포괄적 노인의학 평가 CGA를 도입했고 일부 센터는 소프트웨어 기본값에서 70세 이상에게 조영제 진정을 미리 체크해두는 설정을 없앴으며 고위험군 상담 시간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빨리 퍼지려면 압력은 지역사회에서 나와야 한다. 기계보다 올바른 지식이 앞서야 하고 70대 이상의 몸마다 어떤 검사를 더하기 전에 개별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확산 두 글자나 숫자 70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한국 가정에 닿게 해 기계가 더 이상 의사의 목소리와 노인의 몸의 목소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70세를 넘길수록 우리의 몸은 장거리를 달려온 기계와 닮아간다. 겉으로는 여전히 민첩해 보여도 안쪽에 완충장치와 필터는 꽤 달아있다. 혈관은 30에서 40대 같지 않게 탄력이 줄고 동맥벽은 두꺼워지고 굳어져 맥파가 강하게 되돌아오며 수축기 혈압은 치솟기 쉽다. 반면 신장 내장으로 가는 관류는 들쭉날쭉해진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노인의 장점막과 장벽이 더 얇고 건조하며 점막 아래 혈관이 쉽게 손상된다는 점이다. 가스 팽창 한 번, 강한 조작 한 번에도 미세 파열과 출혈, 심하면 천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70세 이후 흔한 대장계실이 있으면 그 위험은 더 높다. 같은 시술을 받아도 젊은이는 가볍게 넘기지만 노인은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유다. 그 배경에는 떨어진 생리적 예비력이 있다. 심장은 반응이 더딜 수밖에 없고 혈압을 곧바로 바로잡는 앞반사 기능은 약해지며 폐의 탄성은 줄고 근육은 점차 위축된다. 그래서 탈수, 독감, 작은 시술 하나에도 회복은 훨씬 길어진다. 서울대학교병원 노년의학센터의 장기 추적 연구들도 겉으론 아주 건강해 보이는 환자라도 이 예비력 저하가 쌓이면 위약적 사건이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70대 이후의 신장은 지친 필터의 전형이다. 기본 검사 수치가 때로 예쁘게 나와도 많은 사람의 추정 사구체 여과율 EGFR은 한창 때의 50에서 70% 수준에 그친다. 한국 고령 인구 조사에서도 75세 이상 적지 않은 이들이 혈청 크레아티닌이 정상처럼 보여도 근육량이 줄어든 탓에 본인도 모르게 만성공파병 3A 단계에 해당한다.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장시간 금식이나 장정결제 때문에 한 번만 탈수가 와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뚝 떨어지며 급성 신손상 AKI를 촉발할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누적 효과다. 노인은 이뇨제, ACE 억제제, ARB, NSAID, 혈당 강화제 등을 함께 복용하는 일이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전 과도한 금식과 장정결제를 병행하면 신장은 저관류 상태에서 많은 용지를 걸러야 해 전해질 이상과 손상 위험이 급증한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린 뒤 아침에 기립 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심박이 빨라지며 검사에서 전하트륨 혈증과 칼륨의 요동이 확인되어 수액 치료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일은 드물지 않다. 인천에 사는 74세 혜자 씨의 이야기는 좋은 경고다. 그는 매일 걷고 혈압도 안정적이었으며 저용량 티아지드 이뇨제만 복용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안내대로 완전 금식을 지키고 밤에는 장정결핵을 모두 마셨다. 새벽녘 일어서는 순간 심한 어지럼을 느끼며 욕실에서 주저앉아 넘어졌다. 응급실에서 기립성 저혈압, 경도의 전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 뚜렷한 탈수가 확인됐다. 수액으로 회복했지만 검진 계획은 전면 연기됐다. 의사들은 설명했다. 노인은 일어설 때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을 올려 혈압을 지키는 앞반사, 바로레플렉스가 둔하다. 금식과 설사가 길어지면 순환 혈량이 급감하고 일어설 때 혈액이 다리로 몰리지만 심장이 제때 보상하지 못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며 낙상이 즉시 일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은 70세 이상 약 20에서 30%에서 관찰되고 탈수나 티아지드, SSRI, 혈관 확장제 사용 시 위험이 뚜렷이 높아진다.
장정결 뒤 전해질 이상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함정이다. 인산염 함유 용액은 칼슘을 떨어뜨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용액이 더 안전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마시고 물만 시기를 오래 하면 희석성 전하트륨혈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티아지드를 복용 중이거나 SIADH 소인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설사가 심하면 칼륨이 떨어져 근력 저하, 쥐남, 심실 조기 수축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ACE 억제제, ARB를 복용하거나 칼륨을 보충 중인 사람은 중증 탈수에서 칼륨이 올라가 위험한 부정맥이 더 쉽게 발생한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금식은 저혈당이라는 또 다른 위험문을 연다. 대한당뇨병학회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니루레아를 쓰는 고령자에게 금식 시간을 개별화하라고 거듭 권고해왔다. 노인의 저혈당 증상은 흔히 조용하고 베타 차단제가 그 신호를 가려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예비력이 줄면 한 번이 미끄러짐이나 오래가는 기침도 좀처럼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노인의 낙상은 멍으로 그치지 않는다. 폐경 이후와 활동 부족이 겹치며 골밀도가 떨어져 대퇴골 경부가 쉽게 부러진다. 한국의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대퇴골 경부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5에서 25%에 이르고 80세 이상에서는 더 높다. 호흡근은 약하고 기침 반사는 둔해지며 뇌졸중이나 파킨슨 이후의 구강연화 문제로 미세흡인이 잦아진다. 그 결과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흡인성 폐렴은 겨울철에 침묵의 도둑이 된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상태에서 종아리에 생긴 작은 찰과상 하나도 피가 오래 나고 연부조직 감염으로 이어져 항생제가 필요해지고 전신쇠약이 눈에 띄게 진행되기도 한다. 몸이 더는 예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리는 순식간에 이어진다. 한마디로 70세 이후는 모든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안전 여유폭이 좁아진 시기다. 혈관은 더 단단해지고 장은 더 얇아지고 신장의 여과는 약해지며 심장 뇌 근육의 회복은 더뎌진다.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무해한 절대 금식이나 강한 하재, 노인에게는 기립성 저혈압, 나트륨, 칼륨 이상, 저혈당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일어설 때 한 번이 어지럼만으로도 낙상이 생기고 가벼운 감기라 여긴 것이 폐렴으로 번질 수 있다. 이 생리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건 겁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을 더 아끼기 위해서다. 의사와 금식 시간에 대해 상의하고 더 순한 준비 방법을 택하며 지시에 따라 수분을 보충하고 누운 앉은 선 자세에서 혈압을 재보고 어떤 처치든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의 예비력을 계산하는 것. 그 지식이야말로 70세 이후 건강 여정의 안전한 쿠션이다. 다시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암이 매우 천천히, 비교적 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몸을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로 몰아넣는 함정은 바로 과잉 진단입니다. 이 나이에는 우리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세포 분열은 느려지고 여러 기저질환이 함께 영향을 주며 어떤 종양이 실제로 몸에 해를 끼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술이나 강한 약물 치료로 몸이 먼저 쇠약해지는 시간보다 더 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립선암입니다. 어떤 비정상 세포는 몇 년 동안, 심지어 남은 평생 동안 조용히 머물며 아무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PSA 수치가 조금 올라가거나 MRI에서 작은 결절 하나가 보이는 순간 생검, 수술, 방사선 치료라는 개입의 연쇄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대가가 때로는 요실금, 발기부전, 근력 저하, 영양실조,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완전히 잃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던 78세 박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생선시장에 가서 아내를 위한 장을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간검진에서 PSA 수치가 7나노그램 ml로 나왔습니다. 검진센터는 곧바로 한 발 앞선 치료라며 생검을 권했고 조직검사에서 저위험군으로 나오자 수술 일정까지 잡으려 했습니다. 어르신은 불안한 마음에 두 번째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바로 수술하면 다음 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국 어르신은 적극적 감시를 선택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고 PSA를 측정하고 상승 속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다시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PSA는 아주 천천히만 올랐고 통증도 없었고 소변이 막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셨습니다.
그분이 지켜낸 것은 전립선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례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근거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프로텍트 연구는 최대 15년까지 추적한 결과 저위험에서 중간위험의 국소전립선암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적극적 감시, 전립선 전절제술, 방사선 치료 세 그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그룹은 요실금, 발기기능장애 같은 장기 부작용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는 70세 이상 남성에게 PSA 정기 선별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득은 작고 해로움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PSA 검사를 국가암검증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부검 연구에서도 70대 남성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평생 병을 일으키지 않는 미세한 전립선암 병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것을 천천히 자라는 순환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함정은 우리가 모든 작은 결절을 끝까지 찾아내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과잉 진단에 대해 이미 값비싼 교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음파 갑상선 검진 열풍으로 갑상선암 진단율은 수십 배까지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분석은 그 대부분이 크기가 작고 진행이 매우 느린 갑상선 유두암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갑상선을 절제하고 평생 호르몬제를 먹고 쉰 목소리와 저칼슘혈증을 겪으며 암 환자라는 이름표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더 많이 발견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롭지 않은 이상 소견에 무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 함정에는 세 겹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득이 나타나는 시간의 편향입니다. 어떤 선별검사가 실제 생존 이득을 주려면 보통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입으로 인한 해로움은 바로 다음 주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 편향입니다. 선별검사는 천천히 자라고 덜 위험한 종양을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의료자원이 그 종양들을 치료하는 데 쏠립니다. 반면 공격적인 암은 정기검진보다 증상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PSA 숫자나 폐에 보이는 5mm 결절을 쫓느라 70세 이후 삶의 진짜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안정적으로 걷고 스스로 소변을 조절하고 맛있게 먹고 깊이 자고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치료가 필요할까요? 답은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사람에게 알맞은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의 경우 더 걱정해야 할 신호는 PSA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예를 들어 2배가 되는 시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근래전 점수가 높은 경우, 즉 8에서 10점인 경우, 배뇨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영상에서 침윤의 근거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환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활, 수술 후 선망 위험, 골반적인 회복 가능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기저질환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적극적 감시는 방치가 아닙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평가 기준이 있으며 A가 생기면 B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관리 방식입니다. 갑상선의 작은 결절, 폐의 작은 결절, 유방의 DCIS, 단순 신장 낭종 같은 경우도 현재 위약문헌에서는 악성도가 높다는 신호가 없다면 정기 추적을 인정합니다. 크기가 분명히 커지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증상이 나타날 때 개입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던 74세 이 할머니는 경동맥 초음파를 받다가 우연히 6mm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습니다. 민간센터에서는 마음 편하게 떼어내자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설명드렸습니다. 이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은 대개 생물학적으로 매우 느리게 움직이며 고령에서 수술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그 작은 결절 자체로 사망할 위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추적 관찰을 선택하셨습니다. 6개월, 1년, 2년이 지나도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교회 성가대 목소리는 매주 일요일 여전히 맑았습니다. 평화는 때로 하지 않는 결정에서 옵니다. 다만 그것은 무작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한 뒤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늘 4가지 질문을 함께 점검합니다. 앞으로 1년에서 3년 동안 어르신에게 생존과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개입이 실제 이득을 주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약한 신장, 약한 심장, 여러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이 개입의 당장 눈앞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바로 손대기 전에 더 안전하게 지켜볼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기억력, 걸음걸이, 복용 중인 약의 수, 기저질환의 복잡성,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중심에 놓으면 결정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모든 작은 결절을 덜 사냥하고 적극적 감시를 더 많이 선택하며 증상이 생기거나 분명히 진행될 때 치료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때로 75세 어르신이 소변을 스스로 조절하고 밤에 깊이 자고 넘어지지 않게 돕는 일입니다. 흠 하나 없는 영상사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내시경은 익숙하게 들리고 다들 하는 검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오히려 검사 준비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장을 깨끗하게 비우기 위해 장정결제를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며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무너지면 어르신들은 쉽게 어지러워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심하면 부정맥으로 입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검사 준비법은 몇 시간 안에 3에서 4리터의 용액을 마시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약해진 심장에는 이렇게 많은 물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 폐부종이 생기고 갑자기 숨이 차오르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날 밤,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10번 넘게 들락거리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욕실에서 한 번만 미끄러져도 대퇴골 경부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양문헌에서도 이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여전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병센터에서도 내과 의사들은 한 가지를 더 경고합니다. 일부 인산염이 들어간 장정결제는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장병,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형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꼭 장 준비를 해야 한다면 PEG 용액을 나누어 천천히 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70세 이후의 신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실제 여과 능력이 50에서 7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 이상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은 준비 과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술 자체도 더 위험해집니다. 노인의 장벽은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얇고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내시경을 조금 세게 밀거나 용종을 자르는 과정에서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장천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70세 이상 환자에서 장천공 위험이 젊은 층보다 약 4에서 5배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공이 생기면 개복수술, 복막염, 수술 후 폐렴,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정기 선별검사, 위 이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암으로 변하기까지 10에서 15년이 걸리지만 시술 후 합병증에서 회복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 같은 주요 지침에서는 75세 이후에는 정기 선별검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76세에서 85세 사이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에만 매우 신중하게 개인별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미국 내과학회 역시 기대 수명이 10년 미만이라면 선별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도 대변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내시경을 진행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르신들에게 더 안전한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계속 감시하면서도 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년 한 번 집에서 피트 또는 FOBT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변 샘플만 채취하면 됩니다. 금식도 필요 없고 장정결제도 필요 없으며 전해질 불균형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암 발견 민감도는 대략 70에서 80%에 이르고 양성일 때만 내시경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먼저 피트, 그 다음 필요한 경우 내시경, 전략이 75세 이상에서 중증 합병증을 크게 줄이면서도 진행성 암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제2 어르신은 건강했고 가끔 배가 더부룩한 정도만 있었습니다. 의사는 선별 목적의 대장 내시경을 중단하고 매년 피트 검사를 유지하자고 권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 피트가 양성으로 나왔고 어르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인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저용량 PEG를 나누어 복용하고 전해질을 확인했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뇨제를 일시 중단했고 작은 직경의 내시경과 CO2 주입을 사용해 장팽창을 줄였으며 깊은 마취도 피했습니다. 결과는 큰 용종 하나를 안전하게 제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은 당일 퇴원했고 혈압 저하도 없었고 선망도 없었으며 6개월 뒤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이득을 얻고 위험은 가장 낮게 낮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의 똑똑한 선별검사입니다. 물론 경고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선홍색 피가 섞인 대변을 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혈변이 지속되거나 새롭게 배변 습관이 바뀌어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철결핍성 빈혈, 지속적인 복통과 경련이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선별검사가 아니라 진단의 영역입니다. 이때는 내시경에 명확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70세 이상은 준비를 잘하면 훨씬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신장 기능, 전해질, 혈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 특히 이뇨제, ACE 억제제나 ARB, SGLT2 억제제, 혈당 강화제는 저혈당이나 혈압 저하를 피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는 가족이 곁에서 부축해주고 바닥은 마른 상태로 유지하며 조명은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내시경, CO2 주입, 적절한 경우 콜드 스네어 방식의 용종 절제처럼 덜 침습적인 기술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증상도 없고 이미 75세 이상이며 과거 내시경 결과가 음성이었고 여러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병 심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선별검사를 중단하고 매년 피트 또는 FOBT로 전환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보존하는 충분히 강한 선택입니다. 금식, 장정결제, 시술 합병증이라는 함정이 가득한 출발선에 굳이 다시 설 필요가 없습니다. 70세 이후의 건강관리에서는 언제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시경 화면에 선명한 영상입니다. 다시 70세 이후 내시경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적이 있다면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CT 기계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몇 초 사이에 혈관으로 주입되는 요오드 조영제에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이미 30에서 50% 정도 기능이 감소한 필터 역할의 신장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화학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 필터는 순식간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조영제 관련 급성 신손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변 감소, 발목 부종, 호흡 곤란, 심하면 평생 투석에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정숙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음 편하려고 종합검진을 받았고 그 안에 조영제를 사용하는 흉부 CT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이틀 후 소변량이 급격히 줄고 몸이 무겁게 부었으며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고 크레아티닌이 2배로 상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해 긴급 수액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신장 진료 일정에 맞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별것 아닌 검사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위험은 특정 조건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EGFR이 낮을수록, 특히 30ml, 분, 1.73제곱미터 이하일 때 위험은 크게 올라갑니다. 당뇨병, 오래된 고혈압, 심부전이 있거나 이뇨제나 NSAID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탈수 상태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조영제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EGFR 245 이상이면 위험은 낮고
30에서 44에서는 약간 증가하며 30 이하에서는 명백한 위험 구간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탈수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령자에서는 검사 전 금식이나 수분 섭취 부족만으로도 신장이 더 건조한 상태로 몰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언급되지 않는 위험은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급성 알레르기 쇼크입니다. 매우 심각한 경우는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령에서는 면역 반응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크는 몇 분 안에 두드러기, 쌕쌕거림, 혈압 저하, 심지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조영제 반응, 천식, 심한 알레르기, 계절성 두드러기가 있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 12에서 13시간 전에 스테로이드 전 처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급한 경우 단축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해산물 요오드 알레르기가 곧 조영제 알레르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실제 조영제에 대한 과거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ACR, 미국 영상의학회, 과 ESUR, 유럽 비뇨생식기 영상학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조영제를 사용하고 더 안전한 대안이 없다면 그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최근 3개월 이내 EGFR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최근 질병이 있었거나 강한 이뇨제를 사용 중이라면 당일 검사도 필요합니다. 만약 EGFR 230 이하라면 반드시 멈추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조영제 없는 CT, 초음파 또는 가돌리늄 없는 MRI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장 결석, 뇌출혈, 작은 폐결절 추적, 관상동맥 칼슘 점수 CT 등 많은 상황에서 조영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암 선별검사 역시 표준은 저선양 비조영 CT입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산을 넘는 준비를 하듯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 전후로 등장성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면 신장 손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검사 전 몇 시간과 검사 후 6에서 12시간 동안 시간당 1에서 3mILL, ILIT, RP, RKIL, OGRAM 속도로 정맥 수액을 주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외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500ml씩 전후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액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의사가 조정합니다. 검사 당일 아침에는 NSAID와 이뇨제를 중단하고 메트포르민 복용 여부도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EGFR 230 이하이거나 동맥 주입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시 중단 후 48시간 뒤 재검 후 재개합니다. N아세틸시스테인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더 이상 권장되지 않으며 조영제 직후 예방적 투석도 신장보호 효과가 없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시에는 비이온성, 저삼투 또는 초저삼투 조영제를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 후 24에서 72시간 동안 소변 감소, 급격한 부종, 극심한 피로, 가슴 답답함 등의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크레아티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MRI에서 가돌리늄을 쓰는 경우는 괜찮나요? 과거 일부 가돌리늄 제제는 중증 신부전 환자에서 신원성 전신섬유증이라는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했습니다. 다행히 최신 매크로사이클릭 구조의 가돌리늄 제제는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EGFR 230 이하라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위험이 낮은 제제를 최소 용량으로 사용하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철저히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가돌리늄을 사용하지 않는 MRI도 뇌, 척수, 관절 질환에서 매우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CT 사용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찍는다는 상황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 확실함은 반드시 가장 안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매번 검사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확인하려는가? 조영제를 쓰지 않고도 가능한가? 나의 EGFR은 얼마인가? 충분히 수분 보충이 되었는가? 검사 후 누가 나를 관찰해 줄 것인가? 지갑 속에 나는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다. 또는 최근 EGFR 28이라고 적힌 메모 하나가 두 신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단 30초 동안 주입되는 따뜻한 약 한 병이 남은 인생을 바꿔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EGFR을 확인하고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며 가능하다면 비조형 CT, 초음파 또는 가돌리늄 없는 MRI를 우선 고려하십시오. 가돌리늄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증 신부전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70세 이후 신장을 지키는 것은 기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운동검사처럼 보이지만 7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심장과의 도박이 될 수 있는 검사, 바로 트레드밀 위에서 시행하는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입니다. 흔히 보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나이 든 분의 몸에 전극을 붙이고 러닝머신 위에 올려놓은 뒤 의사가 조금만 더 버티세요. 목표 심박수까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220에서 나이를 뺀 값에 85를 넘기려는 그 찰나야말로 고령자의 연약한 심혈관 예비력이 한계까지 밀려나는 순간입니다. 70세를 넘으면 심근은 더 섬유화되고 심박수와 혈압의 반응성은 둔해지며 가벼운 전해질 불균형이나 탈수만으로도 부정맥이 쉽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목표 심박수를 쫓는 과정에서 심방세동, 심실빈맥, 저혈압, 심근경색, 심지어 심정지의 위험까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아산병원 심장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운동부하 검사 중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젊은 층보다 약 2.8배 높았습니다. 즉, 예전에는 드물던 일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74세 한 어르신의 사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에는 공원 산책만 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기준을 맞춰야 한다 며 경사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눈이 뒤집히며 러닝머신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병원 아니어서 즉시 소생술이 이루어져 목숨을 건졌지만 만약 작은 위원이었다면 몇 분의 지연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고령자에서 운동부와 심전도의 정확도가 뚜렷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본 심전도 자체가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 전도 차단, 인공심박동기, 디곡신 복용, 노화에 따른 재분극 변화 등으로 잡음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ST 분절을 왜곡시켜 실제로는 관상동맥이 정상인데도 허혈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위양성, 가짜 양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는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 검사 기준에 도달하기도 어렵고 해석도 더 왜곡되기 쉽습니다. 결국 양성 결과 하나로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시술까지 이어지는 검사 연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증상도 없는데 이런 시술을 받은 뒤 수개월 동안 이중 항열소판제를 복용하며 위장출혈, 멍, 어지럼증,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과 하나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커리지, ORBITA, 이스키미어와 같은 주요 연구들은 안정형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조기 시술이 최적의 약물 치료보다 생존율이나 심근경색 예방에 더 유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위양성 하나가 생존 이득도 없이 오히려 위험만 늘리는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권고들도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추징 위즐리 캠페인과 ACC, AHA 위 흉통평가 가이드라인은 증상이 없는 사람, 특히 심혈관 위험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운동부하 검사를 루틴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트레드밀에 올리기 전에 실제 생활 속에서의 증상, 위험인자, 기본 심전도, 보행 능력, 전반적인 허약 상태 등을 종합해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균형 장애, 심박수 억제 약물 복용 등으로 애초에 충분한 운동 강도에 도달하기 어려운 환자라면 트레드밀 검사는 가치도 낮고 위험만 더해집니다. 또한 220 나이 공식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를 억지로 맞추려는 것은 심장을 위험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70세 이상 무증상 환자에서는 안정시 심전도, 심장 초음파를 통한 구조 및 기능 평가,
그리고 혈압 혈당 지질 프로파일만으로도 충분히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료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헐적인 두근거림이나 심계항진이 있다면 러닝머신 대신 24에서 48시간 홀터 검사나 장기간 부착형 리듬 모니터를 통해 실제 증상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만 불편하다면 일상 속 증상을 기록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걸으면 가슴이 답답한지, 쉬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기록하고 6분 보행 전후로 맥박과 혈압을 측정하거나 웨어러블 기기로 2주간 심박 변화를 추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정보는 몇 분간 억지로 뛰는 검사보다 훨씬 현실적인 심장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말 허혈 평가가 필요하다면 약물부와 심초음파나 누운 자세에서의 자전거부와 심초음파처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시설에서 시행하는 검사들이 고령자에게 더 안전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심장 전문의가 개인의 상태와 목표에 맞게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조영제를 쓰지 않는 관상동맥 칼슘 CT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방사선 노출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세에 은퇴한 버스기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했지만 심장 문제가 걱정되어 고급 검진 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운동부와 심전도 결과는 양성이었고 충격을 받은 그는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 예약서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두 번째 의견을 요청했고 의사는 기본 심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장기간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와 디곡신 복용 두 가지 모두 위양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결국 그는 심장 초음파를 받고 혈압약과 스타틴을 조정하며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두근거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텐트도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족이 러닝머신 앞에서 한 걸음 멈추고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의 심장은 숫자로 증명할 대상이 아닙니다. 목표 심박수를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실제 신호를 듣고 올바른 검사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다면 안심하려고 무작정 러닝머신에 오르지 마십시오. 증상이 있다면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전달하십시오. 의사는 심장 초음파, 안정시 심전도, 그리고 다양한 리듬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더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박자 늦춘 결정이 앞으로 수년간 심장이 더 안전하게 뛰게 해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에서 조용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검사 목록을 꼽는다면 전신 PET-CT는 거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첨단 기술처럼 들립니다. 포도당 유사 방사성 물질, FDG를 주입하면 기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여 당을 많이 소비하는 암세포를 찾아낸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령자, 특히 70세 이후에서는 얻는 것은 매우 작고 잃는 것은 훨씬 큽니다. 먼저 방사선 노출입니다. 전신 PET-CT 한 번으로 평균 약 14에서 25mS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이는 자연 방사선 수면치를 한 번에 받는 수준이며 일반 흉부 CT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미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몸에 마음 편하려고 이런 강한 방사선 충격을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사선만이 아닙니다. PET-CT는 암뿐만 아니라 염증, 흉터, 양성 종양, 활성화된 갈색 지방까지도 모두 암처럼 잡아냅니다. 한국의 고령자에서는 과거 결핵이나 폐렴으로 인한 폐흉터가 흔한데 이런 조용한 염증 병변들이 영상에서 밝게 빛나면서 환자를 생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입니다. 임상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PET-CT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 실제 진행성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짜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추가 검사, 추가 시술, 추가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CT 유도 폐생검의 경우 고령자에서는 기흉 발생 위험이 15에서 25%에 달하며 그중 5에서 10%는 흉관 삽입이 필요합니다. 폐출혈, 감염도 드물지 않으며 한 번의 합병증만으로도 남은 삶이 산소치료, 입원, 체력 저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8세 박 씨의 사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확실하게 검사하자 몇 PET-CT가 포함된 고급 검진을 권했습니다. 결과는 우상엽 폐에 밝은 병변 하나,
40대에 알았던 결핵의 흉터였습니다. 검사센터는 즉시 생검을 권했고 결과는 흉막 손상으로 이어져 4일간 흉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기침이 지속되고 체중이 3kg 감소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단순 섬유성 염증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 기계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PET-CT가 모든 암을 잘 찾아내는 만능 렌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령에서 흔한 느리고 순한 암, 특히 전립선암, 일부 간암, 분화가 좋은 갑상선암, 은 FDG 흡수가 낮아 PET-CT에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행성 관절, 혈관 염증, 만성 갑상선염 등에서는 과도하게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뇨가 있는 고령자에서는 PET-CT의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FDG 흡수가 감소하여 결과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전 금식과 인슐린 조절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70세 이상에서는 저혈당, 어지럼증,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일부 전신검사 패키지에서는 영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함께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 EGFR이 낮은 환자에서 급성 신손상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그렇다면 PET-CT는 언제 필요한 검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종양 전문의가 치료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림프종의 병기 평가와 치료 반응 확인, 다른 검사에서 이미 의심된 전이병변의 위치 확인, 비소세포 폐암의 방사선 치료 계획 수립 등에서는 PET-CT가 실제 치료 전략을 바꾸고 의미 있는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고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단지 전신을 확인해서 안심하고 싶다는 이유라면 PET-CT는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취직 위즐리를 비롯한 국제 광고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암 선별 목적으로 PET 또는 PET-CT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특정 증상이나 징후를 바탕으로 암을 의심한다면 상황에 맞는 검사를 선택합니다. 때로는 초음파나 특정 부위 CT, MRI, 때로는 혈액이나 대변 검사로 충분하며 PET-CT는 정말 치료 결정을 바꿀 수 있을 때만 사용됩니다. 불가피하게 PET-CT를 해야 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장질환, 당뇨,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미리 충분히 상담하고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 혈당 조절을 전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치아나 호흡기 감염 등 염증을 미리 치료해 FDG의 가짜 신호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작은 애매한 결절이 발견되었을 때의 행동계획, 단기 추적 관찰인지 생검을 미루는지를 미리 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바늘과 흉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족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온몸이 빛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진짜 증상, 진짜 위험, 진짜 이익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입니다. 안심하려고 하는 전신 PET-CT는 대부분 안심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체력, 신장, 폐, 그리고 남은 평온한 시간을 희생하게 만드는 위험한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ET-CT는 반드시 전문의가 명확한 암의심 소견을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검진 패키지가 당신을 과잉 진단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수면 내시경, 진정 내시경은 듣기에는 편안하고 과정도 빠른 검사처럼 보이지만 70세 이후에는 가장 미끄러운 얇은 얼음판과도 같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K.O. 씨는 평소 혼자 장을 보고 직접 요리도 하며 잘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덜 힘들게 하려고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 내시경을 선택했습니다. 검사 자체는 10분 만에 끝났고 깨어난 뒤 퇴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계단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습니다. 결과는 대퇴골 경부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 이후 재활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고 이후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밤에는 불안해하고 낮에는 가벼운 혼돈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빠르고 편안한 내시경 한 번이 거의 반년의 체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면 그 원인은 고령자의 생리와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약물에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호흡을 얕게 만들고 기도보호 반사를 약화시키며 혀와 인두벽이 쉽게 처져 기도를 막히게 합니다.
고령에서는 간과 신장의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체지방이 증가해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깊고 오래 작용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그날 아침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를 복용했거나 금식으로 탈수 상태였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프로포폴 사용 시 저혈압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며 70세 이상 또는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 저산소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ASA 등급과 나이가 높을수록 심폐합병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사 후 30에서 60분이 지나면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 들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동 및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균형감각 저하와 반응 속도 감소가 몇 시간, 심지어 다음 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호흡과 혈압만이 아닙니다. 진정 이후 고령자는 일시적인 혼돈 상태, 주의력 저하, 방향 감각 상실, 즉 일종의 일과성 선망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발을 헛디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대퇴골 경부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한국 지역사회 자료에 따르면 약 18에서 27%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즉 4명에서 5명 중 1명은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냉정한 수치를 생각하면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은 수술을 결정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숨은 위험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는 복부 비만, 목 둘레가 굵고 코골이가 심하며 낮에 졸림이 있는 고령자에게 매우 흔합니다. 프로포폴은 인두와 혀근육을 더 이완시켜 기도를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진정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스탑뱅 설문으로 간단히라도 위험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검사 중 저산소증과 호흡 관련 합병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도가 높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은 비진정 내시경이거나 마취 전문의가 상주하며 캐프노그래피 같은 고급 모니터링으로 호흡을 감시하고 산소 및 기도 확보 장비가 준비된 환경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 더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능하다면 비진정 내시경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 기술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초소형 비강 내시경은 위내시경 시 구역감을 줄여주고 대장 내시경에서는 따뜻한 물 주입 기법을 사용해 팽만감과 통증을 줄일 수 있어 생각보다 편하게 검사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진정을 해야 한다면 나이와 기저질환에 맞춰 용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호흡 억제 약물의 병용을 피하며 충분한 산소 공급과 함께 산소 포화도 및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눈을 떴다가 아니라 실제 퇴원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충분히 회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검사 당일은 안전인계의 날로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고 운전은 하지 않으며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 서명은 피하고 검사 후 24시간 동안은 음주나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는 미끄러운 카펫을 치우고 충분한 조명을 켜고 침대 근처에 의자를 두는 등 작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야말로 진정 이후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환과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진정제, 최근 음주 여부, 약물 알레르기 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어떤 약은 계속 복용하고 어떤 약은 검사 전에 중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려운 질문, 도주저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캐프노그래피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호흡이 멈추면 누가 기도를 관리하는지, 75세인 나에게 맞는 감량 계획은 무엇인지, 스탑뱅 점수가 높을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투명하게 답하는 곳이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도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5에서 7분 정도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진정 내시경을 선택하는 것은 저혈압, 저산소증, 혼돈,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모든 내시경에서 반드시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의 정도, 검사 장소, 귀가 계획을 선택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할 때는 그것이 안전한 계획에 대한 서명인지 아니면 호흡과 혈압, 그리고 정신 상태를 걸고 하는 도박인지 스스로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검사에 뛰어들기보다 우리는 70세 이후에도 심장, 폐, 신장, 그리고 정신까지 지켜낼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강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명보호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기본적인 건강검진, 주치의와 함께하는 다약제 감소 전략, 장기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8가지 황금 습관, 그리고 모든 의료 결정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돕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됩니다. 이 원칙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뇌졸중, 낙상, 급성 심부전, 시술 후 혼돈과 같은 많은 위험을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6가지 핵심 검사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혈당, 지질, 신장과 간 기능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치 분기마다 몸 상태를 거울로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EGFR 수치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소변에서 담백이 처음 발견되더라도 의사는 혈압약이나 당 조절약을 조정하고 수분 섭취를 조언할 수 있으며, 이는 가벼운 질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부전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아침과 저녁 5분간 휴식 후 혈압을 2번 측정하고 평균을 기록해 진료 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요 심장학회들은 가정 혈압 측정을 권장하는데, 이는 심혈관 사건과 입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관리하던 수원에 사는 76세 남성은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혈압급 등을 발견했고,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흉통 재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2년에 한 번,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체중 감소가 있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남성에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 음식으로 칼슘을 보충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하며 근력 운동을 하면 대퇴골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사건입니다. 매년 안과 검진을 통해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력은 괜찮아 보여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상이며 증상이 없다면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대신 집에서 매년 분변자멸 검사, 피트 또는 FOBT를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력 검사를 통해 필요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 개선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한 할머니는 보청기를 착용한 후 손주와의 소통이 회복되었고, 다시 가벼운 댄스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6가지 점검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다약제 감소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5가지, 7가지, 심지어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균형 감각 저하, 신장과 간 부담 증가, 혼돈,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비어스 기준이나 STOPP, 스타트 같은 도구를 통해 고령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연구에서도 불필요한 약을 줄이면 낙상과 입원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진료 때는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가져가서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약이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가?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중단 시 어떤 증상을 관찰해야 하는가? 전주에 사는 80세 여성은 저녁 진정제를 중단하고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앞당긴 것만으로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수면이 개선되었습니다. 8가지 황금 습관은 건강의 기반입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는 체중 kg당 1.0에서 1.2g을 목표로 하고, 계란, 두부, 요구르트, 고등어, 연어 등 유신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을 하루 30회 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낙상 예방 운동입니다. 하루 20에서 30분 걷기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1에서 1.5리터를 목표로 하되 저녁 7시 이후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상태입니다. 하루 7시간 숙면을 취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친구 모임, 종교 활동, 취미 활동은 혈압을 낮추고 우울감을 줄이며 조기 사망 위험까지 낮춥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조명 확보 등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정기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매번 의료진과 전략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감사, 소소한 목표, 일상활동, 가 면역과 신경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검사나 시술에 동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멈추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불안 4가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사의 실제 이점은 무엇인가? 위험은 무엇이며 나에게 발생할 확률은 얼마인가? 더 안전한 대안은 없는가? 지금 하지 않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면 EGFR 수치와 수분 보충 계획을 확인하고 진정이 필요한 경우 수면무호흡 평가와 용량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검사는 방사선 노출량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요청하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의 한 82세 남성은 CT 대신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선택해 신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6가지 점검이 잘 유지되고 약물이 적절히 조정되며 8가지 습관이 생활이 되고 모든 의료 결정이 불안 원칙을 거친다면 몸의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심장은 더 안정적으로 뛰고 걸음은 더 단단해지며 잠은 깊어지고 기억은 또렷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선택을 이해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70세 이후를 건강하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길입니다.